오빠 나 임신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안녕하세요. 삐리링뿅입니다. 오늘 사연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지붕 아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빠, 언니 임신했대요. 축하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언니가 알면. 일부 욕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김이 거실까지 번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욕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그것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제 서연이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은이 급한 일로 친정에 가면서 동생을 집에 맡기고 간 지 3일째였습니다. 대학생인 서연은 방학이라 시간이 많았고 언니 집에서 지내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처제가 집에 있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편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23으로 아내보다 5살 어렸습니다. 아내가 차분하고 조신한 스타일이라면 서연은 활발하고 자유분방했습니다. 짧은 반바지에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즐겨 입었고 집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나왔습니다. 얇은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젖은 몸에 그대로 입은 탓에 속옷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주방으로 걸어가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음료수를 찾는 모습에 준호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신이 역겹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천천히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서연과 일주일을 더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 11시 준호는 침실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났고 서연이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는 핑계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누워 스릴러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걸치고 있었지만 다리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호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본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무서운 영화 싫어하시면 채널 돌릴까요?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니라고 마음대로 보라고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같이 볼래요? 혼자 보기 무서운데. 준호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앉았지만 서연이 이불을 건네며 같이 덮자고 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준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영화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의 존재만이 느껴졌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샴푸 향기, 가끔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체온, 모든 것이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영화의 놀라는 장면에서 서연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의 감촉에 준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미안하다며 손을 떼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준호의 이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두려웠습니다. 침실로 돌아간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동시에 벽 하나 너머에 있는 서연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도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은 마주 보았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못 주무세요? 저도 잠이 안 와요.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했고 어둠 속에서 더욱 친밀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빠 언니 없어서 외로우시죠? 내가 언니 대신 옆에 있어줄게요.
그 말은 순수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긴 것이었을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위험한 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고 싶은 유혹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2부. 다음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과 마주치기 전에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미 서연이 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아내 같았습니다. 아니, 아내보다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침 먹고 가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준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연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고는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것, 그것은 부부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언니랑 연애할 때 어땠어요? 언니가 얘기 안 해줘서 궁금하거든요. 준호는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서연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첫 키스는 언제 했어요? 프러포즈는 어떻게 했어요? 질문들은 순수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탐색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언니의 남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라는 남자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웃는 얼굴, 앞치마를 두른 모습, 함께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처제를 처제로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마치 신혼부부의 저녁 식탁 같았습니다. 서연이 손님 대접하듯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빠. 얼른 씻고 오세요. 목소리에는 아내 같은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갔던 일, 친구와 통화한 일, 집 청소를 한 일.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준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런 대화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다가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면 서연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둘의 몸이 자꾸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점 더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때 서연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지려는 서연을 준호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준호의 품에 안겼고 둘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너무 가까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정신을 차리고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준호는 침실문 밖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의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서운 꿈 꿔서 잠이 안 와요.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들어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는 반대편에 앉아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추워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서연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몸을 돌려 서연을 끌어안았고 서연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입술이 겹쳤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격렬해졌습니다. 금지된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탐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3부. 아침 햇살이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고 옆에 누워있는 서연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보며 준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준호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처제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아내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샤워를 하며 어젯밤을 지우고 싶었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서연의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신음소리, 서로를 탐했던 뜨거운 순간들. 모든 것이 생생했고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 서연이 깨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후회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는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나쁜 여자죠? 언니를 배신한 거잖아요. 준호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빴어.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면서 동시에 둘 다의 잘못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금지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금기가 더욱 강렬한 끌림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와 함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서연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짐을 싸며 울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언니 오면 우리 다시는 이럴 수 없어요. 준호는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지막 밤 둘은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절실했고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헤어짐이 현실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내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남편과 동생을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지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준호와 서연은 죄책감에 눈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준호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은은 동생이 이상하다며 물었지만 준호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어요? 준호는 안 된다고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만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못 참겠어요. 그리고 둘은 위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불륜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준호는 야근이나 회식이라는 핑계로 서연을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때로는 모텔에서 둘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고 쾌락만이 남았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요즘 야근이 잦다며 걱정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며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준호는 아내가 아닌 처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배신의 무게는 점점 커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어떻게요? 언니한테 들키면 우리 끝이에요. 준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를 기다리던 지은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 생겼어.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도 임신, 처제도 임신.
이보다 더 지옥 같은 상황이 있을까요? 준호는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4부. 준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밤에는 역시 임신한 처제를 만나 걱정하는 불륜남이었습니다. 둘 사이를 오가며 준호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지은은 태교의 열심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준호에게 손을 잡고 배에 대고 말을 걸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같이 가줘요. 준호는 급한 회의가 생겼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아쉬운 얼굴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임신 12주였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준호와 서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이 아이 낳아야 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울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오빠 아이라서 버리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둘은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길었다고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 아빠가 될 사람인데 건강 챙겨야 한다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칼날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연도 올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임신한 처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준호.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가족 모임 날 준호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장모님은 딸의 임신을 축하하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고 준호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에 장모님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언니 따라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없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이래? 얼굴도 안 좋고. 어디 아파? 서연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그냥 피곤해서. 화장실에 간 틈에 준호와 서연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러다 들킬 것 같아요. 언니가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준호도 불안했습니다. 지은이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언젠가는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어야 할지, 서연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결정했어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언니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요. 혼자 키울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 문자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혼자 그 짐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이 시작일까요? 5부. 임신 6개월이 되자 지은의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태동도 시작되어 지은은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발로 찼어. 손 대봐. 준호는 아내의 배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헐렁한 옷으로 가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유학 간다고 거짓말하고 지방의 작은 원룸을 얻어 숨어 지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2~3번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아이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키워야 할까?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름 지었어요. 아들이면 준서, 딸이면 서준.
오빠 이름 한 글자씩 넣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아버지를 숨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서연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상하다며 직접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친구에게 서연이 유학 간 게 아니라 국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서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은이 서연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도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과 준호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남편 뒤에 서 있는 서연의 불러온 배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왜 서연이 임신을? 순간 깨달음이 지은의 눈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해. 지은이 주저앉으며 배를 감싸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더러워. 어떻게 내 동생이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도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일어나 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잖아. 어떻게 언니 남편이랑. 어떻게?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호는 두 자매 사이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은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절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였어? 우리 결혼이 뭐였어? 내가 당신을 임신하고 있는 지금 당신은 내 동생도 임신시킨 거야?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지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바람 피우면서 몰랐다고? 내 동생이랑 자면서 몰랐다고? 나는 당신을 믿었어. 사랑했어. 근데 당신은.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바닥에 물이 흘렀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입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배가. 아기가. 준호는 황급히 지은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연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은은 준호의 품에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지은이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사람. 내 남편 아니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6부. 응급실로 실려간 지은은 조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지은은 남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온 장모님은 준호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새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딸들을, 두 딸을. 복도에 장모님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리러 왔고 병원 경비까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요. 장인어른도 도착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점잖던 장인어른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닥지도 않았습니다.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은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이나 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들어갔고 곧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임신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수술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미숙아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를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는 여러 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은은 회복실에서 깨어났지만 준호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퇴원했습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남았지만 지은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에게는 이혼 서류와 함께 변호사 연락처가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서연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서연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의 가족들이 감시하고 있었고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징계를 받고 강등되었고 가족에게서는 버림받았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병원이에요. 진통이 와서. 혼자는 무서워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그 아이도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준호는 서연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 간호사들의 지시소리,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 말에 축하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서연과 아기를 봤습니다. 서연은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아기는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지은이었습니다. 아기를 보러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준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은이 분만실 안을 보고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출산한 것을, 그리고 준호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2명의 엄마, 2명의 아이. 당신 원하던 대로 됐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준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2 여자를, 2 아이를, 그리고 모든 가족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7부.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마주 앉고 준호와 지은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요구했고 준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지은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지은의 변호사가 서연과의 관계도 공식 기록에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불륜 대상이 처제라는 사실, 그리고 서연도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제대로 숨도 못 쉬면서.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의 미숙아 출산은 분명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이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도 버릴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역겹네요. 정말 역겨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2 아이의 아버지라니. 그리고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서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아이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나 무서워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양육비 대줄게. 자주 와서 볼게.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지은에게도 아들이 있고 그 아이에게도 양육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언니랑 언니 아들한테 집중해요. 우리는 없던 사람처럼 살게요. 준호는 그게 맞냐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상처받았잖아요. 나까지 오빠한테 매달리면 언니는 어떡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서연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언니를 배신한 것, 조카의 아버지를 빼앗은 것, 가족을 파괴한 것에 대한 죄책감 말입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거야? 혼자서 애기 키우면서?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할 거예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살아있는데 아이에게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내 불륜도 아니고 처제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회사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준호를 내쫓았습니다. 퇴직금도 최소한만 주었습니다. 준호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었던 아파트를 지은에게 넘기고 월세 원룸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혼 후 친정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키우며 살았지만 매일 밤 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세 사람 모두를 잃었습니다. 아내도 처제도 두 아이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8부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양육비로 나갔습니다. 지은의 아들에게 그리고 서연의 딸에게 각각 보내는 양육비 때문에 준호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했습니다. 지은은 재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지은은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재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아들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서연도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매일 죽고 싶었어.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나 자신이 너무 역겨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동생의 딸 둘 다 같은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지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어. 지금도 다른 애들보다 약해.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다시는 사랑을 믿을 수 없게 됐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 매일 속죄하며 살고 있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언니 생각을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어.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속죄? 그게 속죄가 돼?
내 인생을 망쳐놓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속죄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그 아이를 봤습니다. 준호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웃는 모습이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죄가 없는데 왜 자신은 저 아이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까요? 저 아이도 피해자인데 왜 미워지는 걸까요? 서연이 딸을 안아 올리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갈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언니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동생,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남편과 또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전처의 아들을 왜 자신이 키워야 하느냐며 불평했습니다. 지은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가. 나 혼자 키울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선택해서 네가 이렇게 힘들게. 한편 준호는 우연히 서연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것인데 서연은 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애기는 잘 크고 있어?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양육비 부족하지 않아? 더 보내줄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그리고 오빠, 이제 우리 서로 만나지 말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인생 사세요. 우리 때문에 평생 죄책감 안고 살지 말고요. 그리고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니 착각했던 감정.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 가족도 직장도 미래도 없는 남자. 휴대폰에는 아들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지은이 보내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찍은 것으로 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겨우 빠져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삶에 독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음날 준호는 지은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양육비만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준호와의 연결고리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서연도 준호의 메시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은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 것입니다. 서연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의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서연의 딸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자랐지만 아버지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너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아프셔서. 아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슬퍼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딸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딸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빠한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준호는 가끔 멀리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지은의 아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 서연의 딸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스트레스와 자기 방임으로 몸을 망친 것입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두 아이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편지 2통을 썼습니다. 지은에게 그리고 서연에게.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5개월 후 준호는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의례적으로 다녀갔을 뿐입니다. 지은은 준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편지는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서연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멀리서 준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남자, 이제는 차가운 사진 속 얼굴로만 남은 남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지은은 평생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서연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